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 161페이지 상속재산 분할 부분 한번 보죠. 자,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이 절차를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의의부터 한번 보죠. 개념을 보시면 자, 상속재산 분할이란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 절차, 이거를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분할의 자유와 제한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자,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다.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상속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제한이 되겠죠.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 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역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숫자 2번에 분할의 당사자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상속재산 분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분할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분할의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공동상속인이라는 말보다 그들 전원이 분할에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참여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에 참여를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포괄적 수유자, 특히 이제 공동상속인이 아닌 이 포괄적인 수유자가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하고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증 목적 재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수유자도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것,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3번에 상속분의 양수인. 자, 상속분의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그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속분의 양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상속분의 양수인도 당연히 상속재산 분할 당사자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상속재산인 특정 재산에 관한 상속인의 공유 지분권을 승계 취득한 자, 이런 자는 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자가 태아입니다. 태아. 자,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아가 직계 비속어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때 태아가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분할의 당사자로 참여를 한다면 태아를 누군가가 대리해서 분할 협의 등을 해야 될 터인데, 태아의 법정 대리인 제도가 현재 현행법상 없단 말이죠. 자, 이거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판례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정지 조건서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니은의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출생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게 되면은 출생 시점, 그러니까 출생을 하게 되면은 문제의 사건이 있었던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소급해서 인정을 하는 결과 상속재산 분할에 상속인 중 1인이 참여하지 않은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럼 상속재산 분할이 다시 무효가 될 거냐라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럴 때에는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을 무효로 하지 않고요. 1014조를 유추 적용해서 살아서 출생한 태아에게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 대한 가액 반환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설의 태도이니까 요즘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상속인 지위 소멸이 다투어지는 자, 이런 자들이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상속인 지위의 소멸 여부가 다투어진다라는 것. 예를 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서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자, 이런 자가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존재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에 참가시켜야 됩니다. 자, 반면에 상속인 지위 발생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인의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해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인 지위의 발생을 다투고 있는 혼외자를 배제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의 발생이 다투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형식적으로는 아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제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후에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은 이들은 1014조에 따라서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다음 숫자 3번에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유언을 통해 가지고 피상속인이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앞사는 아들이 장남이 가지고 이 집은 차남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 이걸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정 분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분할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거 협의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먼저 양가로 1번에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012조 조문을 보세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언자가 직접 정하는 거죠.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지정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제3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여야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얘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지정 방법인데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생전 행위에 의해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이 지정했다면 이는 지정 분할로서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이게 임종을 앞두고 난 다음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 재산은 누가 얼마 가지고 누가 얼마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언의 방식을 결여하고 있다면은 지정 분할로서는 효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지정 내용인데 분할 방법 지정 내용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지정을 할 때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싹 다 무시하고 지정하는 것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정 수탁자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바꾸는 지정을 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제3자에게 지정해라 이렇게 위탁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지정수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정수탁자는 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바꾸는 내용의 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피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무시하고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할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제3자에 대한 지정 위탁을 보세요. 자, 피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3자는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가 아닌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는 포괄적 수유자나 공동상속인 외의 자여야 된다라는 것 이걸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동화 같은 게 있었어요. 자식들이 다툼이 아주 심하고 상속재산을 가지고 싸울 것 같으니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어떻게 이제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은 자, 장남 보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해놓은 것에 따라서 차남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근데 현행법상 그것은 지정위탁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분할 방법을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여야지 분할의 당사자가 되는 공동상속인이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에 제3자가 지정수탁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가지고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지정해라라고 했더니 제3자가 공동상속인들한테 매 시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정 못하겠다. 지정수탁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위탁받은 제3자는 그 위탁을 수락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가 수락하지 않으면은 그 유언은 효력을 잃는 것이고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위탁받은 제3자가 수락의 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 이때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락이나 혹은 지정을 최고해야 되는데 자, 이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기간 동안에 확답이 없을 수 있겠죠. 확답이 없으면은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겁니다. 지정수탁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을 거절한 것으로 수락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협의분할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1013조를 보세요.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이 항을 보면 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여러분 269조의 규정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
이 말은 여러분 공동상속재산 분할은 본질이 뭐다? 공유물 분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협의 분할이 허용이 되는 경우 이거는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이나 분할 금지가 없거나 그에 관한 유언이 무효일 때 이럴 때 이제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협의 분할의 당사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라는 건데 아까 우리가 분할의 당사자를 일반적으로 검토했지 않습니까? 협의 분할의 당사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일부 상속인만 참여를 해서 분할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는 그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 분할은 무효가 된다. 자, 그 밑에 말을 보세요.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가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생겼다면 분할 협의의 하자가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상속 포기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양가로 니은에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하고 친권자가 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되면 서로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제한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명의 미성년자 각자를 위해서 각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야지 한 명의 특별 대리인이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공동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의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민법 921조 소정의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각 특별 대리인이 각 미성년인 자를 대리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점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라는 것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디귿에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제 후견인의 권한이 제한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져 있을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분할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에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당연히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둘째 줄에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그 분할 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해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질적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된다. 근데 그 포기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질적 협의에 아무런 영향을 준 바가 없다면 이때는 분할 협의는 효력이 있는 거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분할 협의의 방법을 보세요. 자,
분할 협의를 할 때 공동 상속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정해야 돼. 이런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지 분할 협의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승인한 후에 이 다른 상속인이 후에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를 보세요. 자,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자,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키는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신고가 상속 포기는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포기의 효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법정 기간 경과 후에 한 것이어서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상속인 중 1인이 그 고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해 가지고 상속 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상속 포기가 무엇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로 전환이 되어서 그 효력을 가질 수는 있다. 여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분할 협의의 내용입니다. 자, 방법에도 제한이 없고 내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분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분할 협의를 해도 얼마든지 그 분할 협의의 효력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분할 협의 내용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특히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협의 분할의 무효 취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할 협의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분할 협의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디귿에 분할 협의에 대한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논점이 되겠죠. 자,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공동 상속인 중 1인이었는데 자기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했을 때 이게 채권자를 침해하는 사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문제의 소재입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에 재산 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 즉 자기가 취득해야 될 것을 취득하지 않는 내용으로 분할 협의를 했다면은 이 책임 재산을 스스로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공유물 분할로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사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협의 분할의 결과가 유일한 상속재산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자, 현금은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판례죠.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합의 해제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아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하나의 계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협의의 당사자인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분할 협의를 해제해서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재산 분할 협의를
합의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해제는 가능한데 문제는 기존의 분할 협의를 토대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인데요. 자, 1항을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죠. 그죠?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다. 그래서 조정이 전치가 된다라는 것.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모두 다를 이 상대방으로 해서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공동상속인만 상대방으로 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과정에서는 각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상속재산을 분배를 할 때 상속재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꼭 기억을 해두세요. 분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언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까? 상속이 개시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지만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분할시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재산을 다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비교를 해서 알아두세요. 자, 구체적 상속분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요거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상속 개시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분할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한 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현물로 분할을 해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이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런 내용으로 분할을 했다면은 굳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분권을 가지면 되니까. 근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아파트를 취득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아파트를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공동상속인의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적인 상속재산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게 허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개별 재산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질 일이지 개별적 재산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다음 이제 숫자 4번에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상속재산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각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단독 소유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분할받은
그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단독 소유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1015조를 보면은 상속 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소급효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동 상속인으로부터 지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속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공동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속 재산 분할의 소급효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소급효 때문에 제3자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분할의 소급효로 인해서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사람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제 제3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소급효의 취지입니다. 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상호 간 상속분 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에 분할된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소급효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양가로 니은해 보세요.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 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재산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은 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됐는데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은 이때 등기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이것도 형성 판결의 실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7조 때문에 여기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등기가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게 분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할 때 이럴 때 등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리을 해보세요. 자,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해서 그중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을 팔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채무도 그 공동상속인 중 1인 이 사람이 단독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자가 아니라서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자가 아니니까 등기 의무자도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는 오로지 누구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상속인만 부담하는 거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리을 판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중요 판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대상을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상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상속재산의 변형물을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분 대가라든지 수용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것이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부터 변형된 어떤 물건을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양가로 기억에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종래의 상속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 재산도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상 재산을 분할을 할 때에는 소급효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상 재산은 상속 재산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재산은 분할의 대상은 되나 이 대상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상속 재산을 매각해서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나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이때는 이제 소급효가 인정이 될 여지가 없죠.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현물로서 지분들을 취득하는 것에 공동상속인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에게는 이 재산을 취득시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는 돈을 줘라. 이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그러면 그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각 대금을 분배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분할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명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은 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 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권 변동은 언제 그 효력이 생겨야 되겠어요?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 매각 대금이 완납이 됐을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 판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은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분할 심판이 확정된 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경매를 명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양가로 디귿에 자,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해서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서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이 되기 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나온 여러 수익들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졌는데 그 이후에 분할을 통해 가지고 어느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상속이 개시되고 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속재산에 관한 과실을 다른 공동상속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중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자,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 개시 후 분할 전 발생한 상속 재산의 과실 여기에 관한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자, 이때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상속이 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 생겼어요. 자,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재산이 가령 X 부동산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상속인이 갑과 을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이때 갑이 단독 소유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15조에 따라서 갑은 어느 때로 소급해서 이 재산의 단독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1015조 본문이 자, 갑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 상속재산 분할 시까지 요때 발생한 이 X 부동산의 월세 상당액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X 부동산의 월세. 자, 이 월세라는 요 월세라는 것은 일종의 과실이 될 거예요. 과실에 준하는 법정 과실이 되겠죠. 그럼 이 월세를 갑이 단독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갑과 을이 나누어서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까닭은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소급효의 취지는 이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해서,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은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이거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월세까지도 단독 소유자가 된 갑이 다 취득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할 전까지 발생한 이 상속재산에 관한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지, 이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당연히 독점적으로 취득하는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점 이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이거 교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특정 상속 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 소급해서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해서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 경우 상속재산의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수중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해서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취득하는 이익이 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공동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제3자 보호 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즉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이 분할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공동상속인들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자, 이거는 조문 내용만 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16조를 보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그 상속분에 응해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취득하는 대신에 공동 상속인은 그 대가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재산에 뭔가 권리상의 하자가 있다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1017조 상속 채무자 자력에 대한 담보 책임입니다. 1항 공동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 분할 당시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어느 공동 상속인이 채권을 취득했는데 알고 봤더니 채무자가 완전 개털이다. 이랬을 때에는 채권 취득한 공동 상속인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분할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면 그에 따른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즉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분할 당시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분할 당시에는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했었는데 분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채무자가 무자력자가 되었다면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은 담보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 그다음 2항 보세요.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 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한다. 결국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라는 얘기는 변제기가 도래한 때 혹은 정지 조건이 성취되는 때 그때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이니까 변제기 도래 시에는 분할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지만 변제기 도래 당시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 아무런 재산이 없는 자다. 이러면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이 뭐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의 당사자가 누구다. 분할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그 다음 분할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 거다. 이 네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할에서 배제되었었던 사후 피인지자 구제 수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